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활동 성원 대국민 인사 저희 앞서 이제 현장 연결을 해봤고요. 아마 두 분도 함께 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총평부터 듣고 저희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그 부산 엑스포 유치제는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좀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모든 관계자분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하셨고 모든 또 책임은 대통령께 있다는 말씀하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나름 그 민간 합동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크게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크게 아마 그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해갖고 1년 4개월 동안 사실은 그 12개국을 찾아갔고 또 460명을 만나고 또 지난 또 9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그 유엔 총회에서도 시간 단위로 47개국 정상들과 릴레이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순방 마치고 직후까지 또 릴레이 통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과는 실패했지만은 과정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아마 공감을 했을 걸로 믿기 때문에 정말로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노력한 것은 뭐 다들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실망을 넘어서 대단히 충격적일 거라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엑스포 유치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선을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9대 29표로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난 그 8월 달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에 그때 그 큰 행사를 잘못 치른 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부산 엑스포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이 부재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인의 원인으로 사우디의 그 오일머니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우디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럼 그 전략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의 전략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기조가 너무 일방적인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매몰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조를 좀 실용 외교, 성과주의 외교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그런 외교 전략들에 대한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 정부 탓할 건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산 엑스포는 이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그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 불씨를 살려서 사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이미 일반 국민들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도 사실 삼수 끝에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실패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실망과 좌절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재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그래서 이번 그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별개로 이제 이번 유치전 결과에 대한 두 분의 평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 두 분의 답변으로 가림이 좀 된 것 같아서 대신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해외 순방 일정을 이어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분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번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국정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고 총선 그 승리의 동력으로 좀 삼으려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총력전을 기울인 게 좀 사실이죠. 그런데 설마 29표밖에 안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해외 나가서 수많은 BIE 그 국가들 대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순방들을 잡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 전략의 부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 그 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인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책임도 또 뒤따르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그 국정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뭐 부산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이 국익 차원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엑스포 사실 유치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또 그거는 국익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그 중추적 그 역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 위상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유치전에 돌입한 것이지 대통령의 지지율을 국정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적 역량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대통령이 이번 실패했다고 해서 국정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뭐 거기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더 확실한 것은 대통령께서 또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서 혼연히 일치해서 이번 유치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일반 국민들도 알고 또 야당들도 또 거기에 같이 함께 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번에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유치 불발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목소리를 냈는데 각각의 입장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외교 순방 비용이라든가 또 외교 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유치 실패로 해서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상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아마 이런 부분을 정치적 공세로 아마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래서 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여야가 공이 우리가 누구의 뭐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부산 시민들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번에 참여했던 관계 기관들 또 모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그런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유치를 실패한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산 엑스포는 그 부산의 경제가 되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부흥하는 계기로 삼고 6개월 동안 이게 진행되는 그 대규모의 그 엑스포 행사이고 또 그 경제 유발 효과도 수십조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거였고 또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좀 아쉽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이 무산으로 인해서 가장 큰 실망을 하실 분들은 부산의 이제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산과 관련된 그 많은 이제 그 정부에 추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있고 또 뭐 부산 신항과 김해 고속도로,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있고 또 북항의 재개발 이런 것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그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여야에서도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역시 이제 부산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철회했던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여야 공방이 다시 불이 붙게 된 거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번 그 본회의 때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이제 이동관 사실 그 탄핵안을 이제 막는 그런 결과가 돼서 다시 이제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내일이죠. 예정되어 있는 그 본회의에 상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뭐 이미 다 너무나도 많이 언론이나 방송에 통해서 많이 확인된 거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MB 정부 때 그 국정원을 이용한 각종 방송 장악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고 또 자녀 학폭 문제도 있었고 또 인수위의 고문 역할을 해서 자격 시비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장관급 특보를 맡고 있어서 방통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국민들과 또 언론계에서도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이제 강행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강행한 이후에 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행태들을 보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5가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들이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많은 언론계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성하기보다는 무슨 그 국회 해산권을 운운한다든지 야당을 낫제비하면서 무슨 정치 테러를 하고 있다. 정치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막 해요. 이런 것들은 보면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가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 차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그 방통위 전체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내일 그 탄핵안이 상정이 되면 탄핵되면 권한이 정지될 텐데 그 이전에 속전속결로 그 심사 접수받은 지 9일 만입니다. 9일 만. 통상 그 심사 같은 경우는 통상 60일 이상 소요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가장 9일 만에 졸속 심사를 해요. 그것도 그 최대 주주로 지금 신청되어 있는 그 유진그룹 같은 경우도 각종 지금 비의혹에 쌓여 있어서 자격이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도 대단히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일 만에 막 졸속으로 이렇게 의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스스로가 방통위가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공영방송인 YTN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지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지금 2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당 대표들 다 임명도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만 임명한 2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공영 방송을 민영화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연합뉴스 TV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분을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야당에서는 이것은 탄핵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사실은 30일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본회의입니다. 이 예산안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좀 불손한 의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사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행보들은 방송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변인께서 아시지만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탄핵이 아니라 이게 최소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탄핵을 하면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만 탄핵 소추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할 때 탄핵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특히 헌재가 지금 약 한 4건의 탄핵 심판을 했지만은 법 위반이 중대하거나
또 파면 시 공익적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심판을 내릴 경우에 실질적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동관 지금 위원장은 이런 요건을 지금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예산안 국회에서 탄핵안을 꺼낸다는 것은 방송의 비정상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그대로 지금 그 방송을 장악한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데 그거는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야당에서 탄핵을 끄집어내서 자꾸 이거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묻지마 탄핵으로 인해 갖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시각이 완전히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과 언론계에서는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오히려 더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각종 의혹들이 있고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임명 전부터 그런 의혹. 왜 하필 이분을 그 방통위원장을 시켜야 되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요. 탄핵은 그 헌법에 주어진 권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해 갖고 탄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법기관은 헌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헌재 결정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사유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해석은 헌재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그 방통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해치고 있는 이런 인사를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그 국회의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민주당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탄핵하고 비판할 처지만은 아니다. 원래 탄핵의 원조는 국민의힘 전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한 것은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당시에 그 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탄핵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지금 다 뭐 그 윤핵관의 의원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정책위 의장도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이 탄핵을 추진할 때에는 다 괜찮은 거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아니, 입장이 그럼 제가 어디 하나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 역대 우리 헌정사상에서 이렇게 다수당이 툭하면은 탄핵 카드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그 사건 외에 얼마나 많은 탄핵안을 끄집어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집권 야당이 이건 행포예요. 왜냐하면 툭하면은 탄핵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탄핵 또 2가지 탄핵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툭하면은 지금 탄핵을 무슨 밥 먹듯이 합니다.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 고유 헌법이 그 부여한 권한이지만은 그것을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예, 중간에 개입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덧붙여서 드리고 이제 두 분 논박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이번 탄핵안이 보고하고 처리되는 게 사실 본회의인데 이 본회의가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일단은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간 합의 촉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내일은 그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간에 합의된 일정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예산 정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민생법안과 예산을 예.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 열렸을 때 탄핵안도 같이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는 국회법에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상정하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처리할 때 원래는 그 뭐 우리가 그 뭡니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고 언론에 다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동관 지키기, 비리 검사 지키기에서 그 꼼수를 써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뭐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뭐 볼모를 잡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만한 그 여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만 130여 건의 민생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법사위를 안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협의체를 열자라고 이렇게 꼼수를 그 시간 끌기용 국민 눈속임용 그런 걸 하지 않나. 그리고 내일이 예결위의 그 심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심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생법안 복구하고 권력기관 관련된 그 뭐 순방비나 이런 것들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냥 국회법 악용해가지고 내일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자동 부의되는 그 국회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1일은 예산안 본회의입니다. 예산안 본회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무쟁점 법안들도 많잖아요. 대변인 우리 아시잖아요. 기업 구조조 촉진법이라는가, 그다음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 무쟁점 법안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무쟁점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도 예산안 심사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단독으로 그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자꾸 여당의 책임을 떠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안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탄핵안은 그다음에 여당에서 뭐 야당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만약에 열리게 되면 여당에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이제 의석수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여당은 어떤 입장과 어떤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물리적인 방법, 할 수 있는 건 물리적인 방법 없지만 그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원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아마 하게 된다면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다른 비물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은 여야가 대화를 해서 뭐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안한 뭐 2+2 그 협의체? 2+2 협의체를 예. 만들어서 여야가 계속 그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는데 그것을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자체도 야당에서는 이게 뭐 꼼수다 개사고 이렇게 이 또 뭐 탄핵을 피하고 또 예산안을 피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겠지만 특히 반대로 또 여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의석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 빌리버스터라든가 장외투쟁, 뭐 빌리버스터 할 수 있지만 장외투쟁이 좀 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여당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실마리를 풀려고 하지 않겠나. 그 예. 방법 외에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생법안 이야기 조금 더 여쭤보면 이제 양쪽 다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국민의힘은 2+2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거고 민주당은 민생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사위나 열어라 뭐 이런 입장인 건데 지금 대변인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홍익표 원내대표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 결심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우리가 지금 그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는 사실 그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130여 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돼야지 이게 본회의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비위검사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멈춰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법사위가 계속해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포함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좀 전에 이제 저 2+2 관련해 갖고도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법사위에 이미 민생법안이 130여 건이 올라가 있는데 안 열고 있으면서 무슨 지금 뭐를 논의해 갖고 민생법안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미 있는 것도 처리 안 하고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여당에서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 선진화법을 위반해 갖고 12월 24일이나 돼서 합의했어요. 그때도 여당에서 그 반대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2년 연속 지금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70조 규모의
그 국회 예산을 누가 제출한 겁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대한 노력들은 정부 여당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지금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야당은 빨리 예산안 심사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이상한 지금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생 예산과 관련해서 민생을 얘기하시니까 지금 670조 중에 59조 결손 났잖아요. 근데 결손을 메꾸려고 민생 예산 다 삭감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예산이나 R&D 예산도 삭감해 놨고 그런 예산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뭐 법무부라든지 뭐 이렇게 그 저 사정기관들에 대한 그런 순방비 같은 데 예산들을 많이 올려놔서 그런 것들은 좀 저기 급한 게 아니니까 좀 내리자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 의견들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국회법 악용해 갖고 그냥 그 자동부의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자꾸 그 여당의 모든 책임을 떠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민생 법안을 하실 것 같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쟁점 법안이라도 야당이 우선 처리하자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의도면 그리고 지금 예산안은 지금 여야가 지금 물밑에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쟁점 법안이 네. 지금 법사위에 130여건이 계류 중이라니까요. 아니 그것을 야당이 먼저 그걸 하면 되지 왜 않습니까? 법사위를 안 넣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결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